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어 볼 주제 제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민부터 같이 하면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2022 대입제도 개편, 2015 개정교육과정 이것들이 이제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 지금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 오신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바로 우리나라를 지금 중추적으로 지탱하고 계신, 직접 이끌고 계신 주역들이실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나이가 될 무렵 우리나라를 정말 이끌고 갈 주인공이 될 그때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지금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미 진행이 시작됐죠.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2016년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여기 지금 세계경제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세계 경제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미래 사회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처음으로 이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모여서 걱정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세상은 앞으로 많이 변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증가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러나 증가하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던 겁니다. 이 줄어드는 일자리 710만 개가 줄어들 것인데 이것이 5년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16년에 이 걱정을 했으니까 이게 2020년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미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5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5년 후가 지금 다가왔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미 세계사적으로 큰 전환기에 와 있는 그런 시기다.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역사를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세계사를 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가르치다 보면 인류의 역사가 정말 큰 전환기를 몇 번 맞이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하던 방식, 그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을 계속 가르친다면 이렇게 변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 경제학자들은 일자리를 걱정을 할 때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단순히 이제 입시를 왜 자꾸 바꾸냐, 교육과정을 왜 바꾸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그냥 바꾸자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다 보니까 학교를 고쳐야겠다, 뭔가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큰 계획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그런 고민 속에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적합한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애초의 목적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공부 방식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해서 암기를 시키고 그것을 외워서 시험 문제에서 답을 찍게 만드는, 그리고 그걸 누가 더 많이 암기했느냐에 따라서 더 우수한 보상을 받는 이러한 제도가 지금 현재의 제도였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로는 미래 사회의 변하는 환경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융합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식을 암기할 필요가 별로 없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어요. 지식은 지금 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손에 하나씩 다 들고 계시죠? 손가락 몇 개만 까딱까딱하면 모든 지식이 전 세계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이걸 좀 더 잘 활용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지식 암기보다는 이것을 활용하는 학생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미래상으로
이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목표는 이겁니다.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량을 길러내는데 이 네 가지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이 네 가지 인간상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덜렁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예,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여러 가지 이런 미래 기초 역량 이런 것들에서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인재들 뭐 표어로도 많이 사용했고요. 기존에 많이 있던 역량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상,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동안 평가하거나 이것들을 지향하거나 하는데 조금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부분이 조금 적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인간상이 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학생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역량을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6가지 역량을 보시면 자기관리, 창의융합, 지식정보 이건 역시 기존에 많이 강조됐던 역량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강조된 것은 의사소통, 공동체, 심미적 감성 역량이라는 거죠. 앞으로 창의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혼자만 많이 암기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공동체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의견을,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같이 길러냈을 때 비로소 미래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창의융합 인재가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선 기존의 수업 방식, 선생님은 판서하시고 학생들은 받아 적는 그리고 그걸 외우기만 하면 되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현장을 이렇게 바꾸자 구체적인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는 문과와 이과를 좀 구분해서 가르치는 그런 과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능을 선택할 때도 문과 학생은 사회탐구를 2과목 선택하고요. 이과 학생은 과탐을 2과목 선택하게 되어 있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신 중학교, 중3 학부모님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과 구분이 경계가 사라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공통으로 배워서 융합적인 그런 인재를 기르는 그래서 이런 공통 과목이 도입이 됩니다.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그래서 도입된 겁니다. 물론 수능 과목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든지 사회와 과학을 골고루 배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이과 경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라지게 된다. 자, 그럼 이렇게 공통 과목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미래는 너무나 다변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가지고서는 인재를 길러낼 수가 없겠죠. 그 다양한 환경에 맞는 각자의 영역에서 뭔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인재,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공통 과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택 과목을 많이 대폭 늘렸다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과목 선택을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 과목이 개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과정을 바꾼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지 당장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부분 공통 과목을 배우고 2, 3학년 때 가서 선택 과목을 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자세한 선택 과목은 잠시 후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이제 국영수가 너무 비중이 많다. 약간 줄이자. 그래서 국영수를 약간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참여형 수업 확대. 이게 핵심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은 미래의 능동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교실에서의 암기학습은 필요가 없어요. 뭐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이제는 예전보다 덜 중요해진 거죠. 그렇다면 교실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토의시키고 토론, 발표, 실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개설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고등학교에서 변화가 시작된 지 꽤 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증가하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을 평가를 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을 특히 주목하죠. 그래서 이미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참여하는 수업 그리고 그 참여 자체를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이미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 내년부터는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 시간에 판서를 잘 받아 적는 것만으로 결코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할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관심을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연습,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의 시험지에 답을 쓰는 시험도 있지만 그거보다 학교에서의 발표와 참여, 토론하는 내용을 직접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구체적인 특징들입니다.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특징들을 다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조 단어들만 기억하셔도 중점적인 것이 이것이구나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과목들을 보죠. 예,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고등학교에 개설될 과목들. 지금 이 중3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과목들입니다. 물론 지금 고1 학생들도 저 과목들을 적용받지만 지금 고1 학생들은 대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입은 기존 대입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육과정이 약간 제대로 실행되었다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교육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것이 전면 실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공통 과목을 배우게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 과학 이 5과목입니다.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5과목. 5개 과목의 경우에 공통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만 뒤에 있는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위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과목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고1에서는 공통 과목만 배우게끔 대부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선택을 뭘 할까 고민할 필요가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 공통 과정이 끝나게 되면 학생들은 이제 선택 과목을 주로 2학년과 3학년 때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보다 선택 과목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지금 고등학생들도 사실은 과목을 2개 중에 3개 중에 선택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면 훨씬 더 이거를 더 많이 열어놓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학에서 그 수강 신청할 때처럼 정말 자유롭게 막 내 맘대로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자유로운 수강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은 사실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고교 학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가 당장 학교에서 실시되기에는 현실적으로 교실 문제든 교사 수급 문제든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해결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학생들의 선택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과목? 자, 이제 보시죠. 선택 과목에 있어서 2종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선택이 아닙니다.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죠. 지금 위계를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 과학을 예를 들면 여기 원 과목이 여기 있고 여기 투 과목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무래도 위계가 진로 선택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심화 과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내가 지원하려는 전공을 그 전공 과목들이 매우 어려운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기초 과목들을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미리 배워왔으면 좋겠다. 그 과목들을 진로 선택 과목에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요 밑에 지금 있는 내용인데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할 때 우리 학과에 지원했어? 그럼 우리 학과에 지원하려면 고등학교에서 이런 선이수 과목들을 좀 미리 하고 왔는지를 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보려는 과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엔 특히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항목에서 중요한 선택 여부 자체가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평가 방법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고1 학생들까지는요. 모든 전 과목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학생들 석차를 매긴 다음에 그 석차 순대로 무조건 상대평가를 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과 같아요. 1등급, 9등급으로 상대평가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라는 걸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받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조건 석차를 매겨서 1등급부터 9등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성취 기준을 마련해서 그 성취 기준을 모든 학생이 다 이루면 전원에게 A등급을 주는 겁니다. 다 모두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 선택은 성취도 평가를 도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평가 체제를 두 개로 나눠놨을까요?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그 학과와 관련된 선이수 과목을 좀 들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학과에 진학할 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으면 선택하는 학생이 매우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 2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물리 2라고 보죠. 물리학 2를 개설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경제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사탐에서는 여기는 지금 사탐 경제는 요 앞에 있군요. 경제도 어려운 과목이나 물리 2로 예를 들죠. 물리 2 과목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과목이라 학생들이 선택을 별로 안 할 수 있어요. 전교생에게 다 선택하라고 했는데 딱 30명 정도만 선택하는 과목일 수 있다는 거죠. 30명이 선택을 하는데 상대평가로 매기면 1등급을 몇 명이 나올까요? 30명 중에 1등급은 4% 1명 나옵니다. 1등급을 1명밖에 줄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적게 선택하는 과목을 30명보다 더 적게 아이들이 선택하는 15명 선택하면은 1등급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평가로 적게 선택하는 과목은 상대평가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모두가 성취도가 높으면 성취도 얻은 대로 점수를 주는 절대평가로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의 다양해짐에 따라서 학생들의 소인수 과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성취도 평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과목들은 상대평가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체육, 예술, 예체능 과목이 옛날에는 음악미술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극이라는 과목이 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종합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연극이라는 과목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그 다음에 교양과 관련된 이런 과목들이 다양하게 개설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예체능 계열이나 교양 과목군에서는 공통 과목이 없죠. 그래서 이 과목들은 학교에서 그대로 개설해 놓은 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선택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서 성취도 평가로 평가를 하는 과목들이 있고요. 이렇게 상대 평가로 평가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평가 기준이 나뉜다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공통 과목에 비해서 선택 과목이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선택을 강조하는데요. 선택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무슨 과목을 선택하지,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미 중학교 때 자신의 진로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책적으로 부여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중학교 때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학생들 기억나세요?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었죠.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흐름에 맞춰서 중학교에 같이 부여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진로를 미리 고민해 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자유학기제 그동안 한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왜 시험을 안 보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상하게 불만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신 적도 있었고요. 학생들은 또 시험 안 본다 그러고 신나가지고 그냥 막 시간이 흘러가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참여했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유학기제 다 지나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참여를 했습니다.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체험은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가기 전에 지금 이제 고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대충 느낌이 좀 오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고 특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고민하셔서 자녀와 함께 진로가 어떤 방향이면 좋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나누시면서 진로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로와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대학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나름 열심히 하는 대학들입니다. 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뭘 했냐 하면 우리는 이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거야.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입니다. 크게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선발하겠다는 건데요. 네 가지다 보니까 다 중요할 것 같은데 대학마다 이 항목을 전부 다 4분의 1씩 비중을 둘까요? 아니면은 항목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둘까요? 다르게 둔다는 겁니다. 학교마다 또 다 달라요. 가장 정말 보냈으면 하는 그 서울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학업 역량을 가장 높게 칩니다. 그런데 최상위권의 몇몇 대학은 학업 역량을 높게 치지만 사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바로 전공 적합성을 높게 평가하는 대학들이 꽤 많아요. 이 전공 적합성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위에 글자가 작아서 제가 그 항목의 평가 기준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시 적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느냐입니다. 그걸 관심이 있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고등학교 때 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목 선택 자체가 평가 기준에 영향을 끼칠까요? 끼치지 않을까요? 끼치죠. 과목 선택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겠다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미리 진로와 함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어떤 걸로 할지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교육부에서 가이드북을 이미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부터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입시는 안 바뀌었지만 이 선택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 가이드북이 나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도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가시면 다운받아서 미리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 의학 계열에 관심이 많다. 어떤 과가 있나? 의예과, 수의예과, 한의예과 있습니다. 학과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 대학에 갔을 때 그 학과에서 배울 커리큘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어렵고 복잡한 과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과목을 공부하려면 고등학교 때는 이런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꼭 듣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진로만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목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 생각들을 중학생들이 미리미리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선택은 고2 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1 때 일단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이런 고민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창의융합인재, 선택교과 강조, 토론, 토의학습, 과정평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중요한 용어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진학한 그 고등학교에 내가 원하는 그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별로 현실적인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다 존재합니다.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교사 수급이나 교실 부족 문제 등으로 원하는 교과를 다 개설해 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하죠? 나는 그 과목을 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꼭 선택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학을 했는데 내가 간 고등학교에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실제적으로 뭐 개설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점 학교를 하나 지정을 하거나 또는 주변 학교끼리 연합해서 야 물리 2 과목 또는 세계사 과목 같은 이런 좀 학생이 많이 선택 안 할 것 같은 과목들은 우리가 모여서 한 군데만 개설해 놓고 학생들이 와서 듣게 하자. 그래서 옆에 학교를 가서 듣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주변에 학교들이 많아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을 다 해도 개설되지 않는 강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구축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학생들이 모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의 교과 선택이 정말 다양해지겠죠. 그리고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는 적게 선택한 과목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교과를 공부한 학생들이 대입을 하는데 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대입제도 개편이 이러한 바탕 속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대입제도 개편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뭐였을까요? 학생들이 다양하게 교과를 선택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소인수 과목 같은 문제죠. 무슨 문제였죠? 내신을 1등급, 9등급 상대평가로 해버리면 2명, 3명 선택한 이런 교과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성적을 줄 수가 없습니다. 1등급, 9등급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과목들에게 오히려 공정한 것은 성취를 하게 되면 모두 다 같은 점수를 주는 성취도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내신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절대평가로 만들자.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주자.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과 대입 개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능도 선택 과목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선택 과목이 모두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봤는데 똑같이 한 줄로 세우는 게 공정할까요? 안 공정할까요? 과목 선택이 다 다른 학생을 한 줄로 세울 수 없겠죠. 그래서 수능도 절대평가로 가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이런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들을 지금 2022 대입제도 개편에 많이 담았을까요? 많이 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단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2022 대입제도 개편 어떻게 제시가 됐는지 같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방향들을 제시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대입제도 개편 이제 중3 학생들에게 전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4개 과제, 그 다음에 4개 분야의 10개 과제로 제시가 됐어요. 대입 전형 구조를 좀 고치자. 이제 수시 정시의 비율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학생들의 선택을 좀 더 늘려주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동안 공정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좀 더 공정하게 만들자. 그리고 대학별 고사, 대학에서 보는 면접이나 논술, 적성고사 같은 것들도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 제도를 좀 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좀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 공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시 정시의 비율이 큰 문제, 논쟁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제시를 했냐. 사실 정시 전형을 많이 확대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거셌죠. 그러나 또 반면에서는 정시 전형은 수능으로만 평가하는데 이 수능 문제풀이는 이제 미래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이제 많이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의 발표는 지금 현재 정시 전형은요. 지금 고3 학생들 기준으로 20%입니다. 수능으로만 대학 가는 즉 예체능 계열 학생들 빼고요. 수능으로만 대학 가는 정시 전형은 20%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다. 30%까지는 좀 늘려라. 라고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지금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될 2022 대입에서는 이거를 맞추라는 뜻이죠. 자, 근데 그럼 다 30%로 맞추면 될 텐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과 전형을 30% 이상 선발하고 있는 대학은 예외를 해주겠대요. 그럼 이런 학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아요.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교과 전형 비율이 30%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 종합 전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으로만 내려오면 거의 서울 경기를 벗어나면 모든 대학들이 거의 다 교과 전형 30%는 다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들은 정시를 굳이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에 연계해서 뭐냐 하면 정시를 늘리라고 대학에 하면 대학들이 네 하고서는 늘리면 좋겠는데 이 비율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학이지 교육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의 자율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는 제시를 하지만 대학이 말을 안 들으면 지원 사업을 연계시켜서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겠다.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를 늘리고 싶을까요? 줄이고 싶을까요? 대학들이 왜 자꾸 수시를 자꾸 늘리죠? 공정한 정시 수능 전형을 놔두고. 왜 그럴까요? 대학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수시 전형에 많이 선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수 인재를 먼저 선발하겠다라는 어떤 선점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 대학은 뭘로 운영되죠? 지원금도 있지만 학생들 등록금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정원에 맞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야 해요. 그러려면은 대학은 어떻게? 수시에 먼저 뽑는 게 좋을까요? 정시까지 인원을 남겨놓는 게 좋을까요? 대학에 있어서 정시 전형을 늘리라고 하는 건 학교를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수시 전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시 전형을 늘려라? 쉽지 않죠. 지원 사업 연계하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맞출 대학이 그럼 얼마나 나올까요? 자, 교과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그리고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은 역시 별로 늘릴 생각이 없을 겁니다. 지원 사업 받는 대학이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요? 몇 개 되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만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 대부분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대학들인데요. 지금 보면 올해 기준으로 수능 전형이 30%가 되지 않는 대학만 제가 모았어요. 순서대로. 여기는 정말 조금 뽑죠. 정시 전형 정말 조금 뽑는 겁니다. 수능으로만 뽑는 거. 자, 근데 이 대학들이 지금은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30% 미만을 정시 선발하고 있지만 나중에 2022 대입에 대해서 가서는 30%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30% 맞추면 인원수를 요 정도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다 합쳐봤더니 몇 명이죠? 그럼 서울권 주요 대학들만 좀 봤을 때 몇 명 정도 정시가 늘어날까요? 지금 기준보다? 2,000명 정도 늘어나겠네요. 그럼 이 2,000명이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자, 한 개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작년 정시 전형 인원과 올해 고3 정시 전형 인원 줄었습니다. 몇 명 줄었을까요? 1년 사이에. 10,000명 넘게 줄었어요.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인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3,000명 줄어요. 또. 예, 근데 2,000명 늘어난대요. 정시가 느는 걸까요? 지금하고 비슷한 걸까요?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문제인데 서울권 주요 대학들은 이미 지금 고3, 고2 때 인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30%에 거의 다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전형이 왕창 늘어나니까 수능이 더욱더 중요해지겠구나? 물론 수능 중요합니다. 정시까지 끝까지 봐야 되는 것과 수시 원서 쓸 때도 중요한 기준이 돼요. 최저 등급 맞추는 것 때문에도 수능은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수능에 올인할 만큼 정시가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 최저 등급 마찬가지예요. 지금과 하던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최저 등급은 대학 자율이고요. 재정 지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하면은 불이익 주겠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시 전형에서는 최저 등급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역시 비슷한 기준으로. 다만 최저 등급은 이제 지금 중3 학생들 잠시 후에 수능 과목 보여드리겠지만 수능 과목이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기하와 과투라는 과목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특정한 과목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직접 설정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최저 등급이고 뭐고 과목 선택을 안 하면 그 대학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냐 여부가 학생들에게는 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슨 과목을 지정하겠다. 대학들이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정하면 우리도 지정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직은 한 1년 이상은 더 지켜봐야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직 좀 섣부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과목 구조가 바뀌었어요. 이제 수능 과목 어떻게 바뀌었는가? 학생들에게 선택이 굉장히 폭이 늘어났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기존에는 국어는 모두 공통이었는데 국어에도 선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학은 공통이지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게 되고요. 수학에서는 과목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국어, 수학도 선택 과목 조합이 꽤 많이 늘어났군요. 그런데 더 많은 조합이 늘어난 건 탐구예요. 문과는 사탐구 2과목, 이과는 과탐 2과목 이렇게만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지금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17개 과목, 사탐 9개 과목과 과탐 8개 중에 아무거나 2과목, 아무거나 17개 중에 2과목입니다.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 그 선택의 과목 조합을 다 해보니까 몇 개가 생겼어요? 102개의 조합이 생깁니다. 학생들의 선택 조합이 102개 종류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받은 점수들이 전부 다 같은 점수일까요? 다 다른 점수일까요? 다 기준이 다른 점수죠. 그러면은 정시 전형에 학생들을 공정하게 좀 같은 점수로 줄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102개의 조합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정시 전형이 복잡해질까요? 단순해질까요?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2022 대입제도 개편에서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정시 30%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능 과목이 엄청나게 선택이 늘어났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정시가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전부 다 점수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가지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애는 쓰겠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점수를 환산할 때 매우 복잡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능 평가 방법 계속 이어서 보면 국수탐은 방금 상대평가가 계속 유지되죠. 영어, 한국사 지금도 계속 절대평가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바뀌었죠. 제2외국어가 지금은 상대평가인데 영어, 한국사처럼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기존의 제2외국어는 상위권 학생들이 무조건 한 번쯤 그냥 가서 시험을 봅니다. 우연히 잘 나오면 무슨 과목으로 대치가 가능했죠? 탐구 한 과목으로 대신 대치해주는 대학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제2외국어와 탐구 모두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 바꿔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탐구는 상대평가,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치해주기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대체해주는 대학들은 대폭 사라질 거고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EBS 연계율이 줄어든대요. 그럼 EBS 교재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럴까요? 연계율이 70에서 50으로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 중에 연계되는 교재는 뭐밖에 없다? EBS 교재밖에 없죠. 그것도 50%나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의 중요성은 여전히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EBS 교재 말고 다른 교재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표준화된 교재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연계율이 그래도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좀 더 개념에 충실한, 왜냐하면은 기존에 조금 더 그대로 출제되던 것이 조금은 줄어든다면 약간 응용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면 좀 더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서 EBS 교재의 개념 공부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직접 연계, 간접 연계는 거의 똑같이 출제되던 지문과 그림을 조금 더 응용해서 출제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EBS 연계율은 그대로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중요한 연계 교재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중3 학생들이 보게 될 수능의 그런 구조예요. 지금 이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능입니다.
조금 달라졌죠. 선택 과목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수학에서도 선택. 그리고 사회과학 전체 17개 과목 중에 2개 선택. 그리고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파란색은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수능을 보게 되겠구나. 그리고 수능은 정시가 뭐 대폭 늘어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저 등급과 그 다음에 정시가 그래도 30% 되잖아요. 그래서 정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나왔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다 기록하는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은 내신 등급, 숫자로 나오는 등급과 그 다음에 텍스트로 기록하는 학생들의 활동, 비교과라고도 합니다. 이런 활동과 그 다음에 내신 숫자 2가지인데 이 텍스트로 기록하는 비교과를 확 줄여버리거나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자 변별력이 텍스트에서 이게 양이 줄어서 변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느 쪽에서 변별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숫자에서 변별이 더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 이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할 대입에서는 학생부 기록보다는 오히려 숫자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내신 등급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정하게 하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숫자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내신 등급이 떨어지면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종합전형이든 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 등급의 중요성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죠. 이러한 그 항목들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자, 수상 경력 보시죠. 학기당 1개씩밖에 기록이 안 돼요. 학기당 1개씩만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6개 학기죠, 고등학교가. 그래서 총 6개만. 제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도전하는 학생들 수상 기록을 보면 많은 학생은 한 300개까지도 봤어요, 제가. 예. 300개 상을 주는 학교도 대단하지만 그걸 다 받은 아이도 대단하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지금 중3 학생들은요, 300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선 계속 줍니다, 상. 그러나 한 학기에 1개만 선택해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인증은 지금도 큰 의미는 없지만 자료 미제공하고요. 학생들 장래희망을 적는 난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차례대로. 그래서 희망이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 없앤대요. 예, 없어집니다. 그럼 이거 안 적나요? 장래희망 안 적어도 돼서 편하네요? 아니죠. 여기 뒤에 가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700자 적는데 거기다가 적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중복되니까 그냥 여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앞에 항목들은 다 삭제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에요.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학급이나 학교에서 하는 학생회 같은 데서 하는 활동. 뭐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가거나 이런 거 다 여기다 적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 여기다 적죠. 근데 이 기록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폭 줄어들고 있어요. 즉 텍스트로 적는 영역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해지고 있다? 숫자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겁니다. 거기다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한 추천서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이거든요. 역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종합의견 이 부분이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총 4,000자에서 2,200자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비교과가 이만큼 줄어드는 만큼 역시 내신 등급이 중요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줄어들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요건 제가 중요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했거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입니다. 책은요. 과목별로 250자.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별로 250자가 들어가요. 과목과 연관된 독서가. 책은 제목밖에 못 적거든요. 그럼 250자 적으려면 얼마나 많이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상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동아리 활동 축소됐죠. 봉사활동은 시간만 적게 돼 있고 텍스트는 적지 않죠. 진로활동, 자율활동 다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간에 한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과목별로 500자씩이나 적을 수 있어. 이거 뭘까요? 어느 시간에 하는 걸까요?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즉 수업 시간에 아까 수업에 판서하고 필기만 하는 거 아니죠? 수업 시간에 뭐 한다 그랬죠? 토론하고 발표하고 친구들과 같이 함께 활동하는 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활동하는데 동아리 활동 필요해요. 봉사활동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수업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 많이 왔는데 학생들 잊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소홀히 참여해 가지고 대학에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학생부가 중요해지는데 학생부의 중요한 비교과 항목을 여기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제는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바꾸겠다. 자기소개서 학생들 너무 부담 줬대요. 1, 2번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양을 줄였죠. 추천서는 아예 폐지됩니다. 대학 평가 기준 공정하게 공개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외부위원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학 입학의 정보 격차. 그동안 대학 입학 정보 잘 몰라서 답답하셨죠. 사실 이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크게, 더 많이, 더 자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더 쉽게 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기 사천 지역 대학 입학 정보에 사실 목마르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국을 다 다니는데 이 사천에서만 지금 이 자리에 3번째 서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봄에도 한번 왔었고요.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어제 고2 학생 대상, 지금 중3 학생 대상. 제가 전국을요 많이 다니지만 2번까지 서본 데는 있어도 3번까지 쓴 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교육청 이 장학사님, 정말 교육장님, 이하 관계자님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 지역에서 또 학생들도 고등학교, 이 지역 고등학교가 굉장히 우수하게 학생들을 잘 보내고 있다고 아까 막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잘 믿고 자녀들 고등학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좀 더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면접구술 지필고사. 면접고사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 올해부터 이미 많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학생들 수험번호, 이름, 그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 가리겠다는 겁니다. 출신 고등학교를 가리는 거는 교복 못 입고 오게 하죠. 기존에는 교복 입고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단정하기도 하고 평소처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가끔 교복 입고 오라 그랬더니 한복을 입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죠. 강원도 쪽에 좀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 블라인드 면접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가운을 준비해놔요. 그래서 혹시 교복 입고 오면 가운 입혀서 들여보냅니다. 이게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적성고사 논술 이거는 폐지고요. 이거는 축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죠. 뭐냐 하면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종합 이거 두 개는 학생부 전형입니다. 주로 내신 등급을 가지고 평가라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적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기자 전형이 있지만 이게 쉽진 않죠. 그래서 논술 적성과 학생부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적성이 폐지되거나 축소가 되면 뭐만 남게 되죠? 수시에서 뭐만 남게 될까요? 내신 가지고 가는 학생부 전형만 남게 돼요. 논술도 축소되고 적성은 없어지면 논술 적성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내신을 망쳤던 아이들이 수시에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축소되고 폐지돼요. 왜? 전형을 단순화시키라 그래가지고 학생들 도와주겠다고 이걸 없애는데 내신 망친 학생은 수시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확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 전형은 내신 중심, 즉 학생부 전형으로 거의 편향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시 전형은 그대로 말 그대로 수능으로만 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내신 중심으로, 수시 전형은 내신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은 수능 중심으로 지금 점점 이렇게 모아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교교육 혁신 방향인데요. 조금 전까지 보여드린 게 이제 2022 대입제도 개편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잘 숙지했다가 고등학교 이제 어떻게 입학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학점제 도입 로드맵입니다. 학점제는 아까 수강 신청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지금의 중3부터 중1 학생들까지는 똑같이 1단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기억하실 것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2 대입제도 개편을 기본적으로 적용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만큼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내신을 평가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팁 하나만 드리면 이게 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 교과 전형에 포함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교과 전형 평가할 때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등급, 9등급 나뉘어져 있는 과목들이 있고 모두가 A 받은 과목이 있는데 교과 전형의 성취평가 과목 도입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도입할지 지금 역시 대학도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공통 과목들은 전부 다 일반 선택이나 공통 과목들은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공통 과목 전부 다 어느 학년에 배우죠? 1학년에 배웁니다. 선택 과목인 진로 선택 과목, 성취평가인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어느 학년에? 2, 3학년 때 이런 과목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어느 학년의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을까요? 예, 1학년 때 내신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먼저 선행학습 아까도 정정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2학년과 3학년 거 먼저 하는 것보다 1학년 때 가서 잘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1학년 때 잘하려면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지금 중학교 과정 튼튼하게 해놓고 올라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이제 지금의 초등학생들에게 해당되겠죠. 지금 초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년에 예, 본격 전면 적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주변에 혹시 초등학교 자녀 두신 분들한테 가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 이게 후기로 지금 바꿨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장 그냥 없애라 강제할 수 없으니까 유도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한꺼번에 안 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짜서 발표를 같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2020년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현재 중1 학생이 고입할 때까지는 개편 방안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1 학생들까지는 크게 변할 일은 없다. 지금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고민하시는 거 오늘 고입 선택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지금 비평준화 지역이죠. 여기 지금 경남에서 지금 평준화 지역, 이거는 비평준화 지역의 고입 전형 방법입니다. 지금 과학고를나 그 특성화고를 정기고에 쓰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2단계 이 후기죠. 후기인 요때부터 이제 적용을 받게 되실 텐데요. 이 지역은 이제 지원하는 학교장 전형을 1차로 지원을 하고 만에 하나 탈락을 하면 추가 선발하게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원한 학교 거의 다 선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잘 선택하셔서 지역 내에서 있는 고등학교 잘 가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정말 이제 학생 개개인별로 나는 어떻게 고입을 선택하고 대입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2컷 정도만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전히 큰 강세입니다. 여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서울에 있는 총 7개 대, 그 밑에 8개 대, 합쳐서 15개 대학이 있어요. 이게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 홍숙 뭐 이런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이 종합전형을 몇 퍼센트 하냐? 이 학교들만 다 합치면 약 5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 자꾸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서울 전체로 보더라도 역시 종합전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반드시 가야겠다, 보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종합전형 준비를 차근차근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전형 준비에도 기본적으로 뭐가 잘 나와야? 내신이 잘 나와야 중요하다. 학생부가 잘 돼야 되는데 여전히 학생부에서 숫자가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은 벌써 30%가 넘고 있죠.
그래서 정시가 크게 늘어날 것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경남 울산 지역만 보시면 굳이 필요 없다. 서울까지 굳이 뭐 멀리 가냐. 여기 가까이 있는 경상대 이런 데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지역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신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종합전형 갔으면 좋겠고 서울에 있는 학교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내신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고등학교 선택에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이 두 개의 전형은 학생부가 좋은 학생들, 즉 내신이 좋은 학생들, 그리고 논술이나 수능 전형, 당연히 수능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해서 가게 됩니다. 위에 학생부가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내신이 좋아야 되는 게 전제고요. 여기 있는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의 공통 특징이라고 한다면 둘 다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보셨던 경남 지역의 대부분의 대학들, 교과 전형 선발하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거의 다 걸려 있어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맞추기 어려운 최저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시는 곧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전형 중에 어떤 전형에 우리 아이가 적합한지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 마지막 장면입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데 좋은 학교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 이 좋은 학교에 보내면 우리 아이도 이 좋은 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겠지. 중요한 것은요. 학교가 아니고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요한 거고요. 학생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까 상대평가로 평가하는 과목들은 이렇게 내신을 상정합니다. 요 비율 안에 들어가야, 즉 누적 점수로 누적 인원으로 봤을 때 23% 안에 들어가야 3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3등급 안에 들어가야만 인서울 대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중요한 거는 학교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신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신도 이렇고요. 모의고사, 즉 수능 평균도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서울의 어느 정도의 기준이 돼요. 근데 정말 얼마 안 되죠. 학생들 대부분은요.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게 등급별로 인원이 같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매우 어렵고요. 여기는 웬만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비율만 봐도 학교의 절반 이상의 학생은요. 무조건 4, 5, 6 등급 안에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요. 학생부 전형, 즉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둘 다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좋은 학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 가서 과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또 있습니다. 정말 들어가기 또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여기 쉽지 않거든요. 몇 명 없어요. 물론 이런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올려야겠지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잘 생각하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